아니죠? 제발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말해주세요, 선생님. 마음에 준비하시죠. 준혁의 다리가 저도 모르게 앞으로 향했다. 다가가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싶었다. 아니, 당장이라도 그들을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1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과연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때 민준이 엄마를 일으켰다. 엄마, 됐어. 우리 그냥 가자. 집에서 약 먹고 쉬면 나을 거야. 1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들었다. 자신의 아들은 이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수미가 아이들과 함께 병원을 나가려고 했다. 지은이는 여전히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갔다. 준혁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 마치 15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그들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병원 자동문이 닫히자 준혁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15년간 성공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자신이 정작 가장 지켜야 할 사람들은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외면하고 있었던 거다. 그 순간 준혁의 완벽했던 세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건강검진 접수증을 꺼내 들었다. VIP 검진센터 12층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은 방금 본 세 사람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준혁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명품 수트,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의 여유로운 표정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은 허상처럼 보였다. 이준혁 회장님, 어서 오세요. 간호사가 90도로 인사를 했다. 이곳은 일반 병원과는 차원이 달랐다. 마치 호텔 라운지 같은 인테리어에 개인 대기실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간호사의 말에 준혁은 겨우 웃음을 지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아래층에서 본 그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개인 대기실 소파에 앉자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15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도 수미와 함께 병원에 온 적이 있었다. 지은이를 낳으러 갔을 때였다. 그때는 일반 병실이었다. 복도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고 간호사들도 바빠서 친절하지 않았다. 준혁아, 괜찮아. 우리한테는 이것도 충분해. 수미는 그때도 그렇게 말했었다. 불편한 환경에서도 항상 밝게 웃으며 만족했다. 지금 준혁의 삶은 어땠을까?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면 가사도우미가 준비해둔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기농 샐러드와 갓 짠 오렌지 주스, 그리고 최고급 커피까지. 한 끼 식사비만 해도 일반 가정의 하루 식비를 넘어섰다. VIP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에도 준혁의 마음은 복잡했다. 의사는 매우 건강하시네요. 스트레스 수치만 조금 높아요라고 했지만 정작 준혁은 자신의 정신 건강이 걱정됐다. 검진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혁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오늘 일정 모두 취소해 주세요. 네. 하지만 중요한 미팅들이 모두 취소해요. 그리고 사설 탐정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날 저녁 준혁은 강남의 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은 명품 수트를 입은 고객이 이런 곳에 오는 일이 흔하지 않다는 듯 준혁을 자세히 살펴봤다. 조사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탐정이 수첩을 펼치며 물었다. 한숨이라는 여자와 그녀의 아이들. 민준, 지은이요. 준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15년 만에 그 이름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였다. 어떤 관계신지? 제 전 가족입니다. 그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탐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알고 싶으신가요?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서 사는지, 아이들은 건강한지. 준혁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15년간 외면해왔던 진실을 마주하려니 무서웠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급하신가요?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돈은 상관없어요. 3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기본적인 정보는 파악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까요? 준혁은 즉시 사무소로 달려갔다. 탐정의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 파일의 무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같았다.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탐정의 표정이 어두웠다. 현재 거주지는 구로구 반지하 원룸입니다. 탐정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창문이 보였다. 창문 절반이 땅 아래 묻혀 있는 그 모습을 보자 준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세 명이 살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15년 전 준혁과 함께 살던 집은 30평 아파트였다. 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한수미 씨의 직업 현황입니다. 탐정이 다른 자료를 꺼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 새벽 배송,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식당 주방 보조,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 준혁의 머리가 하얘졌다. 하루에 거의 15시간을 일하고 있었던 거다. 언제 쉬어요? 일요일 오후 몇 시간 정도. 그것도 아이들 때문에 병원 가거나 빨래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민준의 사진이 나왔다.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색이 많이 발해 있었다. 민준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인데 학원은 하나도 다니지 못해요.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죠. 준혁 자신은 중학생 때 수학, 영어, 과학까지 온갖 과외를 받았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은 그럼 공부는 어떻게? 혼자서 독학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지은이 건강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탐정의 표정이 더욱 무거워졌다. 만성천식에 면역력도 약해서 자주 아파요. 하지만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준혁이 떠올린 건 병원에서 본 지은이의 창백한 얼굴이었다. 기침하면서도 엄마 걱정만 하던 그 작은 아이.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은 나오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한 달 총 수입이 얼마나 돼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 개 일자리 합쳐서 월 120만 원 정도. 거기서 월세, 생활비, 아이들 학비 빼면. 탐정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거의 남는 게 없어요. 매달 적자죠. 준혁의 하루 용돈이 그것보다 많았다. 점심 한 끼값이 50만 원인 그에게 한 가족의 한 달 생활비가 그 정도였다니. 민준군은 거의 어른이에요. 탐정이 관찰 기록을 읽어줬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생 아침 챙겨주고 학교 다녀와서는 엄마 대신 집안일. 저녁에는 동생 숙제 봐주고요. 13살 아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 그 나이에는 친구들과 게임하고 축구하며 뛰어놀아야 하는데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나요? 시간도 없고 아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울 거예요. 지은이는 어떤가요? 10살 치고는 너무 조용해요. 아픈 걸 티내지 않으려고 애써요. 탐정이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줬다.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 지은이의 모습이었다.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대부분 혼자 있어요. 아마 자신 때문에 집안이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준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10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한수미 씨는 많이 변하셨어요.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15년 전 사진과 비교해보면 20살은 늙어 보여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 손도 일 때문에 거칠어졌고요. 그때 준혁의 머릿속에 15년 전 수미의 모습이 떠올랐다. 항상 밝게 웃으며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던 그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대부분 참고 있어요. 정말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아요. 탐정이 영수증 몇 장을 보여줬다. 이번 달에도 지은이가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는데 결국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왔어요. 그게 바로 준혁이 병원에서 목격한 그 장면이었던 거다. 그럼 아이들 꿈이나 희망은 있나요? 준혁이 간절히 물었다. 민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동생을 제대로 치료해주고 싶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지은이는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해요. 하지만 아프니까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두 아이 모두 꿈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꿈들을 짓밟고 있었다. 모든 보고를 들은 준혁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15년간 자신이 무엇을 했을까?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쇼핑하고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가족들은 이렇게 처절하게 살고 있었던 거다. 수고하셨어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 혹시 응급한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해 주세요. 그날 밤 준혁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탐정이 준 파일을 계속 들춰보면서 200평 넓은 집에 혼자 살고 있는 자신과 반지하 원룸에서 한 가족이 살고 있는 현실. 이 차이가 너무 참혹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지도 않을 고급 음식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저기 있는 세 사람은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거다. 준혁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추구했던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정작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15년간의 무관심과 외면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강미래였다. 자기야, 왜 연락이 안 돼? 오늘 왜 일정을 다 취소했어? 무슨 일이야?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미래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회사 사무실에서 지난 15년간의 통화 기록을 모두 뽑아봤다. 휴대폰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받은 상세한 기록이었다. 수백 장의 기록을 살펴보던 준혁의 손이 멈췄다. 분명히 수미의 번호에서 온 통화들이 있었다. 그것도 꽤 많이. 하지만 자신은 그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다. 통화 기록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기록도 요청했다. 그 결과를 보고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민준이가 입학식 날 아빠 오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은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문자들이 수십 개나 있었다. 하지만 준혁은 이런 메시지를 본 적이 없었다. 준혁은 즉시 비서실로 향했다. 김 실장, 지난 몇 년간 제 개인 번호로 온 전화나 문자 중에서 제가 받지 못한 게 있나요? 김 실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 건 없었는데요.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준혁은 바로 눈치챘다. 김 실장, 솔직히 말해주세요. 누가 시킨 건가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CEO로서의 위험이 느껴졌다. 김 실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강미래 대표님께서 대표님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연락들은 차단하라고. 그 순간 준혁의 혈관에 얼음물이 흐르는 기분이었다. 마침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강미래가 들어왔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유능한 사업가였다. 준혁과는 3년째 연인 관계였고 올해 안에 결혼할 예정이었다. 준혁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미래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웃으며 준혁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준혁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내가 내 전화를 차단했어? 무슨 소리야? 미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준혁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수미와 아이들 연락. 내가 다 막았지? 준혁아, 그건. 미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다. 맞아. 내가 했어.
미래가 마침내 인정했다. 하지만 너를 위해서였어. 내가 과거에 얽매여서 지금의 성공을 망치면 안 되잖아. 성공? 성공이라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3년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야? 준혁아, 들어봐.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서, 사랑이라고 하면서 내 아이들이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준혁의 외침에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김 실장은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래, 맞아. 나는 그 여자와 애들이 싫어. 미래가 돌변해서 소리쳤다. 내가 성공했으니까 이제 와서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못 봐. 그럼 연락을 차단할 게 아니라 나한테 말했어야 했어. 말했으면 너 도와줬을 거잖아. 그럼 우리 결혼 계획은 어떻게 돼? 결혼 계획이 뭐가 중요해? 내 아이들이 아프고 있는데. 너 아이들? 웃기지 마. 15년 동안 신경도 안 쓰던 주제에 이제 와서 아이들? 미래의 말에 준혁이 할 말을 잃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연락은 받을 권리가 있었다. 또 뭘 했어? 연락 차단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준혁이 다그치자 미래가 점점 다른 진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가끔 내가 그 여자 걱정할 때마다 나는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어. 그리고 너한테 거짓 보고를 했지. 거짓 보고? 잘 살고 있다고, 재혼했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준혁의 기억 속에서 미래의 말들이 떠올랐다. 준혁아, 수미 씨 소식 들었어?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했대. 아이들도 새 아빠 잘 따른다고 하더라. 정말 다행이네. 그때 준혁은 안도했었다. 죄책감도 덜어지고 마음도 편해졌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다. 지은이가 아프다는 연락도 있었지.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그런 것들도 다 숨겼어? 미래가 고개를 돌렸다. 대답하기 부끄러웠던 거다. 너는 정말 악마야. 준혁의 목소리가 완전히 차갑게 식었다. 준혁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 여자에게 다시 마음이 간다면. 그래서 내 딸이 죽어갈 뻔한 것도 숨긴 거야? 죽어간다니, 그렇게까지. 지금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어. 돈이 없어서. 준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우리 끝이야.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준혁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3년. 3년 동안 너는 내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있었어. 준혁은 더 이상 미래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문 앞에서 미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좋아. 하지만 후회할 거야. 그 여자는 이미 너를 포기했어. 아이들도 너를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말이 준혁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선 상태였다. 미래가 나간 후 사무실에는 준혁 혼자만 남아 있었다. 김 실장은 이미 나가버렸고 준혁은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감쌌다. 3년간 자신을 속여온 여자와 함께 살았다니. 그리고 그 때문에 자신의 진짜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준혁은 서랍에서 미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두 꺼냈다. 그리고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것부터 챙기자.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다. 15년간 놓쳤던 시간들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가 온 것이다. 미래와 결별한 다음 날, 준혁은 백화점에서 쇼핑백을 잔뜩 들고 나왔다. 아이들을 위한 옷가지들과 장난감, 그리고 수미를 위한 선물까지. 15년치 미안함을 한 번에 표현하고 싶었던 거다. 하지만 구로구 반지하 집 앞에 서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뭐라고 말하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수미의 목소리였다. 1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준혁의 목이 메어왔다. 수미야, 나야. 준혁이야. 문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수미가 나타났다.
15년 전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깡마른 얼굴, 거친 손, 그리고 무엇보다 차갑게 식은 눈빛. 왜 왔어? 수미의 첫마디는 따뜻한 인사가 아니라 차가운 질문이었다. 수미야, 나는. 아이들아, 방에 들어가 있어. 수미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민준과 지은이가 거실에서 준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저 사람이 누구예요? 지은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15년 전에는 갓난아기였으니까 준혁을 알아볼 리 없었다. 그 말에 준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너희 아빠야. 수미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민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13살 소년의 눈에서 어른 같은 경계심이 느껴졌다. 아빠라고요? 웃기네. 민준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15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1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준혁의 심장을 찔렀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민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지은이는 엄마 뒤로 숨었다. 낯선 남자가 무서웠던 거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이 준혁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다. 지은아, 아빠야. 기억 안 나? 준혁이 다가가려 하자 지은이가 더 뒤로 물러났다. 무서워요, 엄마. 그 순간 준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이제 그만 가죠. 수미가 단호하게 말했다. 수미야, 제발 한 번만. 나도 몰랐어. 미래가 연락을 다 차단해서. 변명하지 마.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직접 찾아왔을 거야. 수미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관심이 있으셨다고요? 민준이 격하게 말했다. 그럼 엄마가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는 것도 아셨겠네요. 지은이가 천식으로 밤마다 기침해서 잠 못 자는 것도 아시고요. 우리가 반지하 집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사는 것도 아시겠죠? 각각의 말이 준혁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다. 이것들, 아이들 줄 선물이야. 준혁이 쇼핑백들을 내밀었다. 하지만 민준이 그것들을 뿌리쳤다. 필요 없어요. 15년 동안 없다가 이제 와서 선물이라고요? 명품 옷가지들과 비싼 장난감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준혁이 정성 들여 산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공허한 물건들에 불과했다. 그때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버린 거예요?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준혁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10살 아이도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다. 지은아. 준혁이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췄다. 하지만 지은이는 계속 엄마 뒤로 숨었다. 그만 가. 아이들이 무서워해. 수미가 문을 열었다. 수미야, 제발. 나에게 기회를 줘.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너무 늦었어, 준혁아. 수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다. 그저 피곤함만 가득했다. 엄마, 저 아저씨 언제 가요? 지은이가 준혁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순간 준혁은 현실을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이 아이들의 아빠가 아니었던 거다. 곧 갈 거야, 지은아. 수미가 딸을 달래며 말했다. 그럼 지은이 병원비라도. 준혁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려 하자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줄 아세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3살 아이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하고 날카로웠다. 15년 동안 우리는 아빠 없이도 잘 살았어요. 엄마 혼자서 우리를 다 키웠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15년간 쌓인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엄마를 도왔어요. 지은이도 돌보고요. 우리에겐 아빠가 필요하지 않아요. 준혁아, 우리는 이제 괜찮아. 힘들지만 우리끼리 잘 살고 있어. 수미가 조용히 말했다. 너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 우리는 이제 남이야. 그 말이 준혁의 심장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결국 준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와야 했다. 계단을 올라가며 뒤를 돌아보니 문틈으로 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고 지은이는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미는 그저 피곤해 보였다. 차에 올라탄 준혁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정말 아버지일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무서운 낯선 사람일 뿐이었고 수미에게는 잊고 싶은 과거일 뿐이었다. 일주일 후 준혁은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선물 대신 병원비를 가져갔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필요 없어요. 민준이 문 앞에서 막아섰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거예요. 준혁은 민준의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아들과 단둘이 대화하고 싶었다. 왜 계속 나타나세요? 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민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라고요? 15년이에요. 15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세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왔는데 저만 없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은이가 아플 때마다 아빠가 없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엄마가 울 때마다 제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그 순간 준혁도 눈물이 났다. 자신이 놓친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아빠 없이도 잘 컸어요. 민준이 등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 말을 남기고 민준은 사라졌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준혁은 깨달았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자신이 잃은 것이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였다는 걸. 가족들에게 거절당한 후에도 준혁은 포기할 수 없었다. 멀리서라도 아이들을 지켜보고 싶었다. 탐정에게 부탁해서 일일 보고서를 받기 시작했다. 민주는 오늘도 도서관에서 밤 9시까지 공부했고 지은이는 학교에서 조퇴했습니다. 매일 받는 보고서를 보며 준혁의 가슴은 계속 아팠다. 자신의 아이들이 또래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매일 확인해야 했으니까. 어느 날 오후 탐정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준혁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응급차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준혁은 차를 몰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신호등도 무시하고 속도 제한도 신경 쓰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딸 생각뿐이었다. 제발 무사해야 해. 15년간 무관심했던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지금만큼은 간절히 기도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미와 민주는 이미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벽에 기댄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민주는 주먹을 꽉 쥔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준혁이 다가가자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왜 왔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그때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시죠? 아이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수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천식이 급성으로 악화됐고 폐렴까지 합병됐습니다. 당장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해요. 치료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수미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을 꺼내며 물었다. 최소 2주간 입원해야 하니까 대략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지갑 안에는 5만 원도 채 들어있지 않았다. 300만 원. 수미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한 달 수입이 120만 원인데 300만 원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일단 응급처치는 했지만 입원하지 않으면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의사의 말에 수미는 무릎이 꺾일 뻔했다. 우리가 어떻게 300만 원을. 민준이 주먹을 벽에 쳤다. 13살 소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다. 내가 알바를 더 하면
아니야,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면. 안 돼, 민준아. 학교를 그만두면 안 돼. 수미가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내가 낼게.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필요 없어요. 민준이 즉시 거부했다. 민준아, 지금은 지은이가 중요해. 아니에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수미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자존심을 지키는 게 맞을까? 수미야, 제발. 지은이를 생각해서라도. 엄마, 저 사람한테 도움받으면 안 돼요. 민준이 격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절망이 섞여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다. 의사 선생님, 3번 침대 환자 호흡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은이었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거였다.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중환자실 사용료까지 합치면 하루에 50만 원씩입니다. 의사의 말에 수미가 비틀거렸다. 하루에 50만 원이라니. 일주일이면 350만 원이다. 그럼 중환자실 말고 일반 병실에서는 안 되나요? 어머니, 아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수미가 눈물을 닦으며 결심을 내렸다. 알겠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주세요. 하지만 치료비는 일단 아이부터 살리고 봐요. 수미의 외침이 응급실에 울려 퍼졌다. 그 모습을 보던 준혁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을 뻔했다니. 내 딸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지갑을 보며 준혁은 분노와 자책감에 휩싸였다. 지은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세 사람은 대기실에서 밤을 새워야 했다. 수미는 의자에서 잠들었고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준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새벽 3시 민준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준혁과 마주쳤다. 아직도 여기 있으세요? 응. 지은이가 걱정돼서. 민준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민준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맨날 힘들어하고 지은이는 아프고 저는 오빠라면서 아무것도 못 해주고 13살 소년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민준아. 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 모든 게 아빠 잘못이야. 저희한테 아빠는 없어요.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예전 같은 힘이 없었다. 준혁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 중환자실 모니터에 표시되는 딸의 생체 신호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어. 아이들이 자신을 거부해도 수미가 받아주지 않아도 이번만큼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미가 무너져 내렸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대략 1천만 원 정도. 하지만 먼저 아이 상태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왔다. 준혁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가족들의 거부감보다 딸의 생명이 더 소중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에 병원 복도가 조용해졌다. 지은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였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지만 수미의 손은 떨려서 펜을 잡을 수 없었다. 수술비 1천만 원은 언제까지 준비하면 되나요? 수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 전에 50% 선납하셔야 합니다. 500만 원이요. 간호사의 대답에 수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500만 원. 그녀에게는 500억 원이나 다름없는 금액이었다. 500만 원. 500만 원을 어떻게? 수미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지금까지 모든 걸 혼자 해결해 왔지만 이번만큼은 방법이 없었다. 친척들에게 빌려달라고 해볼까?
하지만 그녀를 도와줄 친척은 없었다. 15년 전 이혼할 때 모든 인연을 끊어버렸다. 엄마, 우리 집을 팔아요. 민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우리 집은 월세야. 팔 집이 없어. 그럼 제가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요. 1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보호자님,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이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의사가 재촉했다. 의학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였지만 가난한 가족에게는 잔혹한 현실이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수미가 애원했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딸의 생명이 위험한데 가족들의 거부감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수술비 제가 낼게요. 준혁이 간호사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안 돼요. 민준이 소리쳤다. 저희는 그분과 상관없어요. 민준이 준혁을 가리키며 간호사에게 말했다. 아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간호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법적으로는 아버지지만. 수미가 힘겹게 말했다. 지금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수미야. 준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지은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야. 알아. 알고 있다고. 수미도 울면서 소리쳤다. 싫어요. 정말 싫어요. 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13살 소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상황이었다. 15년 동안 우리 없이 사시더니 이제 와서 영웅 행세하려고요. 민준의 말에 준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3번 환자 심박수 급격히 떨어집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갔다. 지은이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거였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의사가 급하게 나와서 말했다. 수술비는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일단 수술부터 해야 해요.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수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매우 위험합니다. 수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딸의 생명 앞에서는 자존심도 의미가 없었다. 알겠어요. 수술해주세요. 그리고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 작은 목소리였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감사 인사였다. 작은 침대에 누운 지은이가 수술실로 향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지은아, 아빠가 지켜줄게. 준혁이 작게 중얼거렸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했다. 수술실 앞에서 세 사람이 기다렸다. 3시간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수미는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고 민주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준혁은 벽에 기댄 채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 민준이 조심스럽게 준혁에게 다가왔다. 지은이 괜찮을까요? 처음으로 준혁에게 질문을 한 거였다. 그것도 적대적이지 않은 목소리로. 괜찮을 거야. 우리 지은이 강하잖아. 준혁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진짜 몰랐어요? 저희가 이렇게 사는 거? 민준이 물었다. 몰랐어. 미래가 다 숨겨서.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아빠가 관심이 없었던 거야. 준혁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저는 아빠가 그냥 우리를 버린 줄 알았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상처가 담겨 있었다. 엄마가 매일 올 때마다 제가 얼마나 아빠를 원망했는지.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준혁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준은 피하지 않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성공이 뭐가 중요해? 너희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수미도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나도 연락하려고 했어. 정말 힘들 때마다. 미안해, 수미야. 정말 미안해. 15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였다. 3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다. 수술 잘 됐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끝났어요. 의사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언제 깨어날까요? 내일 아침쯤이면 의식을 찾을 거예요.
지은이가 회복실로 옮겨진 후 민준이 준혁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아직은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적대감은 사라졌다. 민준아, 아빠가 앞으로 제대로 할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 그날 밤 세 사람은 지은이의 병실 앞에서 함께 밤을 새웠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 거였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위기를 함께 넘기면서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준혁은 이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눈을 떴다. 작은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맑은 눈동자가 살아있었다. 엄마.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은 역시 엄마였다. 수미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때 지은이의 시선이 준혁에게 향했다.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전히 준혁을 알아보지 못했다. 지은아, 이분이 너의 아빠야. 수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이는 잠시 준혁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저 살려주셨어요? 응, 지은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빠가 지켜줄게. 준혁이 딸의 작은 손을 잡았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손을 잡는 순간이었다. 고마워요, 아빠. 지은이의 순수한 감사 인사에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강미래가 들어왔다. 준혁은 깜짝 놀랐다. 미래, 여긴 왜? 준혁아,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미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나랑 헤어지고 이 여자한테 다시 가는 거야? 미래가 수미를 째려보며 말했다. 미래, 여기서 이러지 마. 아이가 아픈데. 아이네? 아이가 맞긴 하냐? 미래의 말에 병실이 차갑게 식었다. 15년 동안 너 없이도 잘 컸는데 이제 와서 아빠 행세? 미래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리고 수미 씨, 당신도 참 뻔뻔하네요. 15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나타나서. 그만해, 미래. 준혁이 화를 냈다. 좋아. 그럼 내가 진짜 얘기해 줄게. 내가 너희 연락을 왜 차단했는지. 미래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다. 이것들 좀 봐. 너희가 얼마나 돈에 환장했는지. 미래는 조작된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주려 했다. 그만둬. 준혁이 미래의 손목을 잡았다. 내가 한 짓을 모르는 줄 알아. 내 가족을 15년 동안 어떻게 고생시켰는지. 가족? 가족이라고? 미래가 비웃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준혁이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이 사람이 제 전처와 아이들 연락을 3년간 차단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아이가 아플 때 병원비 요청하는 연락까지 숨겼어요. 준혁아, 그건 오해야. 오해? 내가 직접 인정했잖아. 준혁이 휴대폰 녹음기를 켰다. 며칠 전 사무실에서의 대화가 재생됐다. 맞아. 내가 했어. 하지만 너를 위해서였어. 미래 자신의 목소리였다. 병실에 있던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 가족들이 미래를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아이가 아픈데 그런 걸 숨기다니. 미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좋아. 내가 했어. 그런데 어쩔래? 미래가 자포자기하며 소리쳤다.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야. 그 여자랑 아이들이 너한테 뭘 해줬는데? 사랑을 줬어. 준혁이 조용히 대답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사랑을 줬다고. 너는 그걸 모르겠지만. 준혁이 수미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줄 사람들. 그게 바로 가족이야. 미래는 할 말을 잃었다. 좋아. 후회할 거야. 미래가 마지막으로 소리치고는 병실을 나갔다. 그 여자들과 살아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과. 문이 쾅 하고 닫히며 병실에 정적이 흘렀다. 아빠.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준혁을 불렀다. 응, 지은아.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순수한 질문에 준혁은 수미와 민준을 바라봤다. 그건 엄마와 오빠가 결정할 일이야.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미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조건이 있어. 말해봐.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 우리는 15년 동안 너 없이 살았어. 수미가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볼 수는 있어. 준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저도 조건이 있어요. 민준이 말했다. 다시는 우리를 버리면 안 돼요.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되고요. 약속할게. 준혁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일주일 후 준혁은 새 가족을 위해 새 집을 구했다. 너무 큰 집은 부담스러울까봐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였다. 와, 진짜 넓어. 지은이가 신나게 뛰어다녔다. 내 방도 있어요? 당연하지. 그날 저녁 네 사람이 한 식탁에 둘러앉았다. 15년 만에 가족 식사였다. 맛있어요, 아빠.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준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다. 수미의 얼굴에도 1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부터는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응.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준혁이 진심으로 약속했다. 그날 밤 준혁은 아이들의 잠자리를 지켜줬다.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역할이었다. 아빠, 내일도 여기 있을 거죠? 지은이가 잠들기 전에 물었다. 당연하지. 아빠는 이제 어디도 안 가. 그때 준혁은 깨달았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수조원의 재산도, 회사의 성장도, 사회적 지위도,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순간이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강미래가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들을 되찾은 준혁은 이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준혁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아빠, 계란 후라이 타고 있어요. 지은이가 깔깔거리며 소리쳤다. 아, 맞다. 준혁이 급하게 불을 줄였다. 요리는 아직도 서툴렀지만 가족을 위해 배우고 있었다. 오빠, 일어나. 늦었어. 지은이가 민준 방 문을 두드렸다. 알았어. 민준이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나왔다. 평범한 남매의 모습이었다. 엄마는 병원에서 밤 근무하고 새벽에 들어왔어. 좀 더 자게 해드려. 준혁이 대답했다. 수미는 더 이상 하루 15시간씩 일하지 않았다. 준혁이 소개해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빠, 엄마 많이 달라졌죠? 지은이가 물었다. 응, 많이 밝아졌어. 예전처럼 웃기 시작했어. 준혁도 수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아빠,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민준이 아침을 먹으며 말했다. 정말? 네. 지은이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준은 이제 꿈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빠, 저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가도 돼요? 지은이가 활기차게 물었다. 6개월 전 죽어가던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해졌다. 그래, 하지만 무리하지 마. 네, 저 이제 진짜 괜찮아요. 지은이의 밝은 미소에 준혁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월요일 아침 준혁의 회사 모습도 달라져 있었다. 회장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비서실장이 말했다. 그래요? 네. 예전엔 항상 날카로우셨는데 지금은 되게 온화해 보이세요. 준혁 자신도 느끼고 있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걸.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겠습니다. 준혁이 임원회의에서 발표했다. 직원들 가족들을 위한 복지도 늘리고 야근도 최대한 줄이도록 하죠. 임원들은 놀랐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준혁아, 고마워. 수미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뭐가? 아이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수미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도 행복해. 정말로. 준혁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풀어요? 민준이 수학 문제집을 들고 왔다. 어디 보자. 준혁이 아들 옆에 앉아 함께 문제를 풀었다. 15년 동안 못했던 아버지 역할이었다. 아빠, 진짜 똑똑하시네요. 아빠도 너처럼 공부 열심히 했거든. 아빠, 저 아빠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지은이가 준혁의 무릎에 앉으며 말했다. 왜? 친구들이 아빠 자랑할 때 저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순수한 말에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어느 날 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수미가 대답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 너도 많이 변했고. 와, 바다다. 지은이가 신나게 뛰어갔다. 준혁이 계획한 첫 가족 여행이었다. 아빠, 사진 찍어요.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15년 만에 가족 사진이었다.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바닷가를 걸으며 준혁은 생각했다. 진짜 성공이 뭔지 이제 알겠다. 돈도 중요하고 사회적 지위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1년이 지났다. 민주는 전교 1등을 했고 지은이는 완전히 건강해졌다. 수미도 간호학과에 다니기 시작했다. 엄마도 공부해요? 응. 엄마도 꿈이 있어. 간호사가 되고 싶어. 가족 모두가 각자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수미야. 준혁이 반지를 꺼내며 무릎을 꿇었다. 다시 나와 결혼해 줄래? 아빠, 엄마 결혼해요. 지은이가 박수를 쳤다. 엄마, 승낙하세요. 민준도 응원했다. 좋아. 수미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 약속할게. 절대 다시는 너희를 놓지 않을게. 그날 밤 준혁은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다. 15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찾았으니까. 뒤늦게나마 진짜 행복을 찾은 거였다. 아빠, 뭐 하세요? 지은이가 다가왔다. 별 보고 있어. 저도 같이 볼래요. 지은이가 준혁의 품에 안겼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수미와 민준도 함께 별을 보았다. 네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 이제야 완전한 가족이 된 거였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자. 준혁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아이들이 대답했다. 준혁은 깨달았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걸.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들은 무한히 소중하다는 걸.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가장 빠른 때라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큰 성공을 이루어낸 이준혁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출발점에서 마무리된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나는 세상의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내가 본 것은 아무도 없는 차가운 허공뿐이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와 나를 보고 웃어주는 따뜻한 눈빛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누군가 말하지 않았던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과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